네, 국회 외통위 국감이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통일 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여당은 한중 간 관계 회복이 통일 외교의 신호탄이라고 했고 야당은 당사자 북한을 뺀 통일 논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잘 계셨고요. 예.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일 외교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통일 외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이 합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사실 한반도 정전 체제에 그 서명을 했던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유엔을 대표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북한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을 왜 빼놓고 한반도 문제를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이제 경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중국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으로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통일 외교의 시발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통일 외교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방중 성과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협력이란 그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강조함으로써 뭔가 협력이 과연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2008년부터 한중 수교 이후 2008년에 우리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이제 그 협력이란 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공동 보도민이 없기 때문에 그 협력이란 말이 어느 정도 무게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우리 정부가 설명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국이 그렇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의 통일을 동의를 했을까? 거기에 동의를 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사를 했었죠.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버린다든가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식의 자유민주주의식 통일, 그 다음에 이것이 친미국가가 된다든가 내지는 친일국가가 되는 그런 형태의 통일, 그런 것까지도 중국이 동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이 통일을 지지할 때는 그 통일 한국이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 따라서 너무 우리 중심의 통일론을 중국이 수락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까지 되려면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더 정말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그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 조속한 통일 외교 이 논의 자체가 북한 체제에 뭔가 불안을 야기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국은 북한이 지금 고립된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도 고립돼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편을 든다든가 좀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6차례에 걸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중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그 조금 이제 센 발언으로 네. 비난을 했어요.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안해 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립감을 느낀다는 생각인 거고, 사실 9월 9일 날 이제 구구절 아닙니까?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이었는데 9월 8일 날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냈단 말이죠, 북한에.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노동신문 2면에 실었습니다. 1면에 실지 않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북중 혈맹 관계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실 당연히 1면에서도 탑에 실려야 되는데, 러시아라든가 쿠바의 축제는 1면에 실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축제는 2면에 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사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북한을 몰아세우고 네. 코너로 모으는 것은 평화통일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만든 빌리 브란트 총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통일 외교의 시발점을 평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베이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일 통일 당시 네. 고르바초프가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소련군이 약 30만 명 정도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련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상당히 독일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 물론 서독이 소련에게 약속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동서독 통일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국가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한반도는.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동서독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한 상태에서 통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는 전혀 동서독 네. 관계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군다나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이중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통일 외교의 시발을 뭘로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통일의 분위기를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역시 남한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는가. 교류협력을 하고 오이사조치 해제 문제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북한이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남한 사회를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중국을 설득하는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고 지금 제 많이들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등거리 외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등거리 외교를 네. 적절히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등거리 외교가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균형 외교,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아주 대미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중국을 중시하는 또한 그런 이제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균형 외교라고 그럽니다만은 뭐 등거리 외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연간 약 5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얼어지는 거죠. 물론 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또 중국과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이중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누구도 버리기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국제 정치에서 떠오르는 별을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강대국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저렇게 계속 부상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중국을 홀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다스린달까, 잘 대우를 한다 할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미국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느냐, 일본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판단, 전략적 외교가 매우 중요한데, 과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균형 외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찬성인데, 과연 그걸 잘 전략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한미 관계도 잘하고 한일 관계도 잘하고 한중 관계도 잘하는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와 전략적 수행 능력이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통일 외교 행보에 있어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오이사 조치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이사 조치는 해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북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국 기업을 끼고 북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네. 우리 앵커가 입고 계시는 것도 그런 옷일지 몰라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중국 사람만 이익 보는 중간에서 마진을 따먹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또 그 사건이 그렇게 좋은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지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로 인해서 교류 협력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개성공단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병행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사과는 사과대로 받는 노력을 하지만 경제 협력이라든가 교류 협력, 민간 협력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런 신뢰가 쌓여지면 북한도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오이사 조치는 어떤 행토라든지 해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